사람을 위한 경제,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부동산 전문가 두 분 와 계신데요. 광고 후에 금요기획에서 이게 과연 정상화가 언제나 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살려줄 수 있을지 궁금한 표류하고 있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박근혜 정부가 금융과 세제를 아우르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자고 나면 오르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너무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놔서 시장의 내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 대책 발표 횟수는 이명박 정부가 27차례에 달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3차례 대책이 나왔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정부, 여당이 합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핵심은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정부의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은 61주째 올라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우스 푸어가 늘어남에 따라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한 채 경매로 흘러나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3천 건을 넘어서며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랜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우스 푸어가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이자 역시 갚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월세를 내는 게 좋을지,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좋을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게 음악이 깔려서 그런지 굉장히 무시무시한 뉴스를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취득세 절반이나 깎아준다고 해도 집 사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바로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 월세값만 정말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좀 정상으로 돌려놔야지 되는 그런 조치가 시급한 시점인데 정기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를 오늘 7개월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5단체도 나서서 부동산 법안들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 그래야지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럼 국회에 있는 게 나오면은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들 모셔서 좀 토론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ERA 코리아의 곽창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시장 상황이 하도 급박해가지고 제가 전화다 보니까 말이 막 막히는데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취득세 인하가 8월 조치 발표됐을 때로 소급 적용된다.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거의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초 기대와는 달리 효과가 미미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대가 좀 높았기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급 적용에 대한 발표가 나면은 거래가 좀 터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취득세 관련돼서는 지난 몇 년간 계속 감면을 한시적으로 했다가 또 끝나면은 또 중단되면 거래 절벽이 오는 게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28 대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사실 그 지난 10월이나 9월 달에는 그 거래가 예상보다는 많았었는데 네. 11월 들면서 오히려 거래가 예. 발표가 나오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거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워낙에 좀 기대가 됐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 얘기하셨는데 좀 미뤄져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군불 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유지부동했던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8월 대책 나오고 나서는 상당히 시장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좋고 나서 사실 이 발표 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네. 이거 가지고 뭐 효과를 바란다.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평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일주일 단위로 부동산 평가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판단이 빨라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비수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비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 대책으로 될 거냐. 그리고 취득세 인하는 굳이 뭐 지금 안 사도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년에 사도 똑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구 인하가 됐으니까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다 관망을 하다 보니까 집을 저한테 돈이 있다고 해도 바로 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아무래도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당분간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 또 아파트가 전세값이 높아지니까 연립, 다세대 막 이렇게까지 이어진다고 하던데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지 곽 소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파트는 단지별로 그 전세 물건이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전세값이 벌써 63주째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전세를 못 구하니까 네. 연립이나 다세대 쪽으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한 그 추석 지나면서부터는 이동하기 시작했고 또 서울에서 못 구하니까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도 많았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서울의 연립 다세대의 그 전세값 비율이 60%가 넘어섰습니다. 그게 원래는 이제 60%가 넘어가면 이제 매매로 많이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제 과거 2001년도가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02년도부터 매매로 많이 돌아섰었는데 이제 앞으로 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세값 비율이 한 2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11월 들면서는 그 연립이나 다세대를 구입하려는 차라리 뭐 전세 살기보다는 구입하려는 수요 쪽으로 이동을 하는 양상입니다. 정말 그쪽으로는 또 이제 사는 매기가 조금 나타나기는 하나 보네요. 근데 이제 집을 살 여력이 있으면 좋죠. 사실 살 수 있으면은 떨어졌을 때 지금 딱 사면 좋은데 이게 올라야지 투자하는 맛이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살 집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지금 추가 조치들이 어떤 게 좀 나올 수가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주장하는 게 둘 다 상한제가 있기는 한데 여당 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것보다 더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이걸 좀 해달라 제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해달라라고 해서 요거 두 개를 빅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정말 분양가 상한제를 포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의 예를 봐도 이게 시도를 했던 다음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심 교수님. 예. 전월세 상한제 외국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로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 규정 적용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크게 거의 한 번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악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몇 년 내로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나중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택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임대료를 더 이상 못 받으니까
뭐 주택을 개보수하든가 네. 이런 걸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뭐 슬럼화된다라든가. 네. 그래서 뭐 일부 경제학자들은 도시를 파괴하기 아주 효율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임대료 상한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네.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례를 봤을 때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유럽 같은 나라들이 특히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네. 일부 했고요. 그런데 2차 대전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임대 수요가 너무 많을 때 잠깐 했고 네. 그러고 나서 똑같은 정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7, 80년대부터는 그 정책을 바꿔가지고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상한을 정하더라도 시장의 그 상승률과 네. 거의 맞춰서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그런 걸 폐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캡을 두면 예. 상한을 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장을 막기 예. 때문에 부작용들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나타난다는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걸 좀 원하는 쪽에서는 얘기들을 좀 많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집을 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예. 돼서 다주택자는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예.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풀려야 된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상당히 이제 시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 참여정부 시절에 네. 이제 마이홈 정책, 네. 이제 투자자 또는 투기자들을 위한 주택이 아니고 네. 실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살 한 사람들만. 주택, 예. 거주할 사람들이 한 예. 주택을 가지면 된다.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시행이 됐는데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네. 결국은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네. 좀 여유 자금을 가진 분들이 미리 좀 여분의 주택을 구입을 해서 네. 전세나 월세를 놔주면은 그 전세 공급원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양도세를 뭐 중과를 유예하긴 했지만은 네. 언제든 중과 당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또 종부세와 더불어서 네. 여분의 주택의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게 이제 시차를 거쳐서 지금은 네. 전세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벌써 정부에서는 네.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게 폐지시키려고 네. 국회에 꾸준히 상정을 했는데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고 이게 이제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중과세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네. 못했기 때문에 네.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회의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못을 박아놨던 것을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학술적으로 보면 소득세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이 인식하기에는 거래세에 가깝다고 보통 네. 인식합니다. 보통 경제학의 모든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네. 올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양도세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낮아야 한다. 네. 데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뭐 하여튼 중과의 중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과, 예. 그게 보통 유계에서 한 38%인가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네. 양도소득에 따라서.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정상화 시키더라도 네. 6에서 38%면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상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곽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임대 공급을 좀 낮추는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 예.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가 자기 집에 살고 5%는 네. 공공주택, 네. 그다음에 40%가 민간입니다. 네. 그중에 최근에 올라서 반반이 전세하고 월세 정도인데 이 40%나 공급하는 민간 임대 시장을 위축시키는 큰 네. 요인이 아닌가. 예. 이 사람들은 월세 받아먹는 수입도 있지만은 네. 그 외에 자본 소득 같은 것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공급이 좀 많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풀어주게 되면은 뭐 이게 투기에 가까운 투자라면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투자의 개념으로 그냥 예. 보고
그것을 또 전세 물량으로 내놓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치솟아 있는 전세값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좀 인식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국토부의 중점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 수직 증축. 이게 지금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그냥 뭐 합의한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 정도 올리는 걸로 완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용적률 올라가는 부분 또는 네. 세대수 올라가는 부분을 좀 완화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재건축을 못하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지금 신도시가 주택 가격도 좀 떨어지고 네. 좀 쇠락할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 환경 개선과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좀 올라가는 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되면은 신도시는 혜택이 가는데 지금 또 지연되고 이러면은 사업이 네. 동시에 다 지연되는 악영향이 있고요. 네. 그래 다른 법안하고 다 엮여 있어 가지고 네. 이런 것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네.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이제 뭐 합의까지는 네. 도달을 했지만 의결을 안 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들리는데요. 리모델링은 이제 핵심이 수직 증축 네.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세대수를 늘려서 네. 일반 분양가를 좀 높이 받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네.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이제 재건축이 어려웠던 그 분당이라든가 이런 일기 신도시들한테는 네. 굉장히 이제 희소식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집값 평당 가격에 비해서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 네. 예를 들면 강남권 같은 데에서는 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뭐 합의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의결이 안 됐으니까 되고, 예. 이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도 크게 쟁점이 안 되는 사안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안 또 정치 되고. 일정 때문에 네. 또 미뤄지고 참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네. 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국민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빨리 합의를 좀 하고 시장 정상화가 지금 제일 필요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일단 불을 피워야지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얼어붙어 있는데 이건 그냥 얼어붙게 놔두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한용품이 어떻다. 이렇다는 생각이 좀 지금 사실 네. 부동산은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부동산 또는 건설 그 침체 내수 네. 경기 침체가 굉장히 네. 우려되고 있거든요. 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라든가 생산자 물가 변동률을 보면은 얼마나 내수 침체가 네.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뭐 원인을 많이 찾아봤지만은 네. 아마 부동산 건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서 뭐 거래가 활성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통상적인 거래 정상화까지는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할 수 듭니다.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바라보는 시각과 저처럼 이제 부동산 전문가의 다르겠지만, 시각은 약간 예. 다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바란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시장에서 바라는 쪽은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하고요. 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네. 요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조속히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아마 가장 늦게 상정되지 않을까 싶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최우선순위다, 영순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와 관련해서는 수요를 낮추고 공급을 올리는 정책. 네. 거기에서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취득세라든가 네. 뭐 부담가 상한제는 실효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크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번 비슷한 제도를 한번 했는데도 굉장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상가 네. 같은 같은 경우에 한번 했는데 바로 50%가 뛴 적이 있습니다. 네. 특정 지역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포퓰리즘으로 가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또 네. 국민들이 상당히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어떻게든지 좀 차단을 하고 네. 좀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식들 네. 그 방식들로 좀 회귀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걸 좀 그 통계 수치로 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해봤는데 안 됐다는 것을 뭐 검증을 하는 것도 네. 필요할 거고 이게 했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해야지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이 동토가 돼버린 그런 부동산엔 좀 얼음이 좀 해동이 되고 해빙이 되는 그런 게 좀 기운이 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시 정답은 없네요. 네. 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좀 정상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는 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아, 예.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성급하게 좀 결론을 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3부 일단 좀 마무리를 짓고요. 4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예, 광고 듣고 생생경제 4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은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 그리고 ERA 코리아의 곽창석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뭐 갑갑하긴 하지만 부동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못했던 이야기들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법안일 것 같은데 내용을 일단 좀 설명을 심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네. 예. 일단 그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이. 네. 그건 이제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했고요. 네. 행복주택 자체가 원래 철도 부지 위에만 하든가 네. 아니면 유수지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예. 뭐 신도시라든가 네. 택지개발지구의 미매각 용지에도 할 수 있게 좀 범위를 확장했다. 그리고 네. 유휴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에서 할 수 있게 좀 확장을 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또 25% 이상 정도가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민간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그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분양주택을 너무 많이 해서 일반 분양 시장이 망가지니까 분양을 좀 줄이고 임대로 네. 가달라 해서 그 비율을 한 15% 낮추고 분양 비율을요. 예. 그렇게 해서 좀 갔는데 임대 비율이 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일까요? 어떤 도시든지 임대 도시가 임대 단지가 너무 많으면은 네. 그 도시는 낙인 효과라든가 예.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 슬럼화라든가 예. 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모아놓으면 정치 세력화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동네 저쪽 양천구 쪽 가보면은 반대한다고 이렇게 많이 플랜카드 붙여놓고 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구가 또 굉장히 과밀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 같은 것들도 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곽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혹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필요로 하는 게 아닌지. 이제 그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네. 보금자리 주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의 취지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 공공이 주도가 되고 민간 건설은 죽는 네.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 네. 주택 건설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그 어쨌든 뭐 임대주택을 네. 꾸준히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는 방식이 돼서는 네. 뭐 민간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어떤 소리가 네. 아닌가 하면은 지난 정부는 공공주택을 네. 덤핑쳐서 시장을 망가뜨렸고 네. 이번 정부는 임대주택을 덤핑쳐가지고 예. 시장을 왜곡시킬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네요. 예. 개발이익 환수법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서 해보면은 지금 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획입지 사업 같은 경우에 개발 부담금을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핵심 내용을 먼저 그럼 신 교수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 네. 그리고 도정법에서 뭐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개발 이익 뭐 정상적으로 오르는 그 가격 외에 네. 뭐 추가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한 25%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네. 그 부담이 이제 과거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개발 사업하면 수익이 많을 때는 네.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거의 다 스톱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필요하냐에 네. 대한 것도 있고 네. 재건축 사업이 너무 죽으니까 도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8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한 80%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네. 됩니다. 그걸 스톱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 부담금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네.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조성원가 같은 것도 좀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고 뭐 재건축 사업이 좀 잘 되면 도시 정비도 좀 촉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곽 소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뭐 예. 비슷한 의견이고요. 예. 그 지난 한 3, 4년간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뭐 한시법이긴 하지만은 조속히 시행을 해서 뭐 꺼져가는 불씨라도 살려야 네.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법안들 좀 알아봤는데 일단 이게 아까도 잠깐 중간 결론을 내고 갔었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 바뀔 만한 게 아니고 특효약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같은 경우에 당장에 지금 이제 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제 뭐랄까요. 바로 진통제 같은 효과를 좀 낼 수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독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렇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소장님부터. 이제 예전에 뭐 작년까지는 하우스푸어가 굉장히 문제였는데 네. 전세값이 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네.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더 렌트푸어가 더 큰 네.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뭐 급했기 때문에 네. 이 뭐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를 하고 했지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이 집을 구입할 능력도 있고 네. 또 의사도 있는 그 잠재 유효 구매 수요층들을 네. 매매 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는 폭을 줄여서 매매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장 기능이 살아나도록 네. 유도를 해서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어느 정도는 전세 문제도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네.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속 앞으로 제도를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0475님 질문인데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이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나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진짜 전세제도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렌트푸어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전세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선진국형으로 월세로 좀 넘어가면 어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심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면 그 전세제도는 그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된다. 그래야지 네.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만약 집값 오르는 게 기대가 없다 그러면 그 제도는 사라져야 될 제도에 금리하고도 가깝죠. 좀 연결되지 않을까요? 금리하고도 좀 관련이 예. 있죠. 그 조달 금리하고 관련이 네. 있고 저금리가 되면은 또 전세제도가 유지하기 어려운 어렵죠. 속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세제도에서 월세로 지금 좀 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월세로 거의 갈 것이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갔을 때 문제점은 뭐냐? 지금 전세제도라는 거는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을 때 버는 소득도 있겠지만은 세입자들이 아주 저렴하게 살았습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 OECD 평균을 보든가 우리 거주 비용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네네. 전세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월세로 전환되면은 뭐 선진국처럼 한 25% 30% 정도를 월세비로 지출하는 그런 월소득의 30% 정도. 예, 네. 소득의 한 25에서 30% 네. 정도, 많으면 한 40%까지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시제,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서민들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월세 전환했을 때 이거 충격을 낮추는 어떤 방향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네. 하는 뭐 바우처 제도라든가 네. 그런 제도들이 좀 나온다면은 경감할 수는 있겠죠.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바우처 제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소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월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우리 시장 구조가.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은 세계적인 그런 시장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좀 완충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전세 제도가 자리 잡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택 금융이 좀 부족했었고요. 또 뭐 전 세계 유례 없이 경제 성장이 빨랐었고 집값 상승 폭도 컸었고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 있었는데 뭐 시장 기능에 의해서 좀 지금은 이제 자연적으로 전세가 이제 뭐 보증부 부분 반전세, 월세, 반전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더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는 뭐 월세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주거 비용이 굉장히 낮은 나라였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전환되다 보면은 너무 큰 폭으로 주거 비용이 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충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단기 대책은 없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공급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혹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랬는데 전세 제도가 세계적으로 있는 나라는 없었나요? 비슷한?
없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뭐 예. 그때 좀 생겨난 걸로 돼 있고 예. 그게 좀 활발하게 쓰인 거는 일제시대 이후 정도. 예. 예. 정말 우리나라만의.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전세 임대료가 네. 그 매매가보다 비싸야 됩니다. 보유에 따른 세금이라든가 네. 관리 유지 비용을 안 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낮게 돼 있고 네. 뭐 전세를 매매로 월세 전환할 때 전환율이 6, 7% 정도로 보는데 네. 높다라고 보는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비해서 50%라 보면은 네. 한 2, 3% 수준이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뭐 좀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제도입니다.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도 한 60%면 매매가 일어났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뭐 7, 80%까지 가야지 되나요? 과거 통계를 보면은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한 70% 정도 갔을 때 네.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 사실 그 직전입니다. 지금 한 2개 분기 정도 지나면은 과거 이제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반복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를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도달하지 않느냐는 매매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국토부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 공유형 모기지 제도였나요? 이런 것도 선진국에서 상당히 좀 벤치마킹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도던데 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목들이 그래도 좀 더 있겠죠. 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예, 국토부에서 지금 뭐 4.1 대책하고 8.28 대책 말한 거는 방향이라든가 진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수요 조절과 공급 조절을 통해서 그 외에 복지를 붙여서 하는 크게 보면 3가지 축인데 문제는 이게 정권 초기라는 것 그리고 단견적이라는 것.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뭘 크게 하면은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정책을 수립하면은 단계별로 해서 해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 좀 확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정권 초기에는 뭐 대대적으로 해서 5년 만에 20만 호를 지어야 되고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하나 있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민생하고 정치하고 다 엮여가지고 같이 가면서 민생이 다 버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정치가 하는 그 루트도 필요하지만은 민생 관련 루트도 반드시 따로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공학 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우리 시장 상황은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것 같고 경제학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공유형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게 획기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고 영국 제도를 좀 이렇게 본땄다 이렇게 들었어요. 곽 소장님 보시기에 좀 이게 지금 괜찮은 제도인지 그다음 보완이나 수정이 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할지. 그 공유형 모기지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번 8.28 대책에서는 전국적으로 3,000세대 혜택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지금 수도권에서만도 전 월세가 갱신되는 세대 수가 거의 180만 세대 정도입니다. 0.0 몇 %에 해당되거든요. 세 발의 피라는 그런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정부라든가 국가에서 이런 공유형 모기지 같은 혜택을 또 주지 않겠냐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라든가 구간은 굉장히 좁은데 마치 로또를 기다리듯이 나도 저기에 해당이 되면은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어. 라는 기대를 오히려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원칙적인 뭐 이렇게 전시 행정보다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정부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전시하려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큰 맥락에서 잡아줘야지 금융 지원 조금 더 해주고 하는 어떤 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신 교수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자꾸 뭐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2% 1%대 투자를 해주고 항상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수요가 멈추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좀 느껴지고 물론 정부에서는 그걸 전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은 단기적으로 뭔가를 가시적인 실적을 내야 되고 되니.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히트 상품도 항상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3574님 문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역시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고 전세도 월세도 부담이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싶은데 복잡해서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좀 문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 좀 답을 부탁드릴게요. 심 교수님. 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금자리 사업이라든가 네.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네. LH라든가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일부 그런 걸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주택. 그래서 그런 기관의 문의 전화라든가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고 828 대책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문의를 받았을 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게 대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담 기능이라든가 이걸 네. 굉장히 확대했기 때문에 예. 그 LH나 이렇게 전화하시면 아마 LH. 잘 알아볼 수 예. 있을 겁니다. 곽 소장님 혹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상당히 이게 정보가 제한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LH하고 SH 공사들 각 지자체별 도시공사들이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겁니다. 네, 여기서 그냥 구구절절히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도나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살짝 바뀌면서 이름만 이렇게 바뀌게 된 것들이 많고 기존에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건지 유지가 되는 건지 이런 게 참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정책에서 신문으로 요약해서 나오더라도 일반인 보면은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직접 상담하는 게 제일 일반 국민들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대1로 좀 상담을 직접 하고 정보를 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계속해도 모르겠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정책도 자주 바뀌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닌 분들도 그렇고, 이제 시장 전망이 어떨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수정 구슬을 놓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가 그럴 가능성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요러요러한 대책들이 나왔고, 요 정도의 단계가까지 다주택자 중과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풀리면은 언제나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좀 전망을 원하는 수요는 있거든요. 먼저 소장님부터 좀 전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매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저는 부동산의 시장 전문가이지 정책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정책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할 건가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정치권이 어떻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변수는 전세 가격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전세 공급 물량이 줄었고요. 전세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가 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집을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좀 눈높이를 낮춰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매매를 집 한 채 정도는 매매를 해서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세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심 교수님께서는 제도가 만약 개선되더라도 시장이 불일듯이 좋아진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정부 정책도 목표가 전부 다 시장 정상화였습니다. 거래 활성화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에 가격이 오른 거는 바랄 수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도 벌써 시장이 꿈틀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냐 단독이냐 그런 상품별 매매냐 전세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접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좀 투자적 목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특히 정부에서 최근에 나온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올해로 또 끝나는 그런 혜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자신의 위상, 입장 같은 것들을 잘 구획을 해서 그 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근데 어쨌든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스비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스비 잡느라고 욕봤대.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아밤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일주일이 참 빨리 갑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진행을 시작해서 오늘이 사흘째였는데 사흘째라고 미숙했던 점은 정말 사과 말씀을 드려야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책 담당자들 오락가락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들으면은 힘이 되는 경제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